안녕하세요. 3월 6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임정은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임정은입니다. 전일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타협 가능성을 주시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순매도세가 지속됐습니다. 어제 미증시 마감 후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타협안이 발표될 수 있다며 관세 경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타협 의지가 확인됨에 따라 안도감이 유입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출발했고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정책 행보에 따른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된 가운데 양시장 1%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광물개발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정상회담 결렬 이후 약세를 보였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상승 흐름을 재개했습니다. 또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는 한국의 알래스카 천연가스관 사업 참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가스와 유틸리티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지표보다는 관세 이슈에 주목하면서 사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경기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했지만 관세 우려도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전일 하락했던 자동차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월 민간 고용은 전월 대비 7만 7천 명 상승에 그치면서 전월 및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반면 ISM과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는 예상을 상회했고 확장 국면을 유지하면서 고용 실망감을 상쇄시켰습니다. 중국 증시는 정부가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5%로 제시하고 내수 진작 의지를 강조한 영향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독일의 대규모 인프라, 국방 투자 계획안의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독일 증시는 3% 넘게 반등했습니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동차 관세 유예 그리고 무역 갈등 우려 완화 및 협상 기대감에 미증시가 상승했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첫 의회 연설에서 관세 계획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면서 추가 관세 강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 움직임이 재개된 점도 증시에 우호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정책 동향을 주시하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중국 전인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네, 전일 양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발표하는 전인대 정부공작회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숫자들이 예상에 좀 부합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가장 중요한 재정 정책은 시장 예상을 좀 하회했습니다. 협의 기준으로 발행하는 일반 채권,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거는 재정 적자율 4%로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추가로 발행하는 특별국채, 그러니까 이구환신 같이 주로 소비 영역에 활용되는 예산들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지난해 9월, 12월 정부가 했던 정치회의 이후에 강조했던 내수부양과 연결되는 재정투자 규모가 예상을 하회하면서 어제는 소비보다는 주로 테크주 위주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민영 기업들 좌담회를 한 이후에 빅테크 기업 주도의 신형 인프라 투자 확대가 대규모 고용 확대로 저희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구조는 정부가 재정 규모를 직접 크게 늘리기보다는 빅테크 주도로 이러한 투자가 진행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정부와 이 기업 간의 이원화된 투자 전략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와 부채 정리에 좀 집중을 하고요. 민간 기업이 투자와 고용 창출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플랫폼 경제가 내수 소비를 확대하고 고용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올해는 정말 AI에 대한 내용이 정부 업무 보고에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큰
비중으로 다뤄졌었는데 첫 번째로는 AI를 어떤 특정 산업에 접목할 것인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AI, 스마트폰과 PC를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장기로 첨단 기술 확보를 위해서 세 가지를 활성화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 인재 육성은 청년을 강조했고 두 번째로는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특히 유니콘 기업뿐만 아니라 가젤 기업, 고성장 기업 중에서 사업자 등록 후에 5년 미만인 기업을 일컫는데 이러한 쪽, 세 번째로는 플랫폼 경제, 그러니까 빅테크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이들 중소기업과 민영기업의 투자와 신사업 진출 확대가 기대가 됩니다. 상반기 중국 주식은 AI 투자를 주도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AI 밸류체인, 반도체나 AI 소프트웨어,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위주로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자료에서 제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AI 밸류체인 비중이 높으면서 멀티플 부담이 낮은 주가지수, 특히 항생테크 지수와 같은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유지합니다. 2분기 중후반부터는 물가나 소비 경기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소비주로 투자자들의 선호 현상이 좀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압박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자 확대, 고용 증가, 소비 개선 사이클이 전개가 돼야 됩니다. 단기간 내에 전개되긴 쉽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빅테크 기업 주도로 투자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내수 경기 회복 가능성을 좀 높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자료는 해외 채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3월 월보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트럼프의 개별 정책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관세 정책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무원 해고 정책들이 채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번 자료에서는 그러한 정책들이 어떻게 큰 그림에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책의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선 금리 전망 테이블을 보시면 저희는 미국 기준금리 6월과 9월 두 번 인하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년물 금리는 3분기의 저점, 10년물 금리는 2분기 저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저희는 10년물 금리가 4% 초반대를 계속 낮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 내용 중에서 트럼프 정책 부분을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걸 한 번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트럼프가 이미 실행을 완료한 정책도 있고 실행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실행할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2월 초에 국제 발행 관련된 전략을 하나 제시를 했고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정책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 그리고 공무원 감축이나 국방비 감축 등 정부를 효율화하는 방법, 그리고 종전 협상을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정책, 그리고 잠재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정책들은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채권 시장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SLR 은행 규제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세 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각각 미국의 금리, 물가, 성장, 재정 적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요. 우선 국채 발행은 금리를 다소 인위적으로 누르는 정책이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이런 관세와 정부 효율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재정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러한 정책들이 성장을 깎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성장을 깎아먹는 정책을 계속 펼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정치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트럼프 정권은 최근에 성장이 부진하고 주가가 부진한 것을 이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맞든 틀리든 트럼프의 정책은 당장의 경기 부진은 이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고 그들의 경제 정책 효과는 앞으로 6에서 12개월 후에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시기에는 어떤 정책이 펼쳐지냐면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지 감세라든지 적자를 다시 늘리지만 성장을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쏟아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플리케이션은 10년물 금리의 경로를 봤을 때 지금 트럼프의 정책이 금리를 끌어내리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상보다 트럼프는 성장률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부정적인, 채권 시장에는 긍정적인 정책들을 계속 펼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하반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면 금리가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6월, 9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상반기 중에는 4% 초반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자료입니다.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팀 지세진입니다. 지난 2월 한국, 호주, 영국의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금리 인상기에 악화되었던 상업용 부동산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시장별 흐름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먼저 서울입니다.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하방 압력이 지속되면서 지난 2월 한국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되었습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재택근무 축소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오피스 시장 임차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관광 회복과 더불어 호텔 시장이 회복되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의 호텔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해외 투자자의 국내 호텔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212%가량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입니다. 지난 2월 호주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2020년 11월 이후 첫 인하인데요. 작년 호주 상업용 부동산 거래 규모는 M&A 포트폴리오성 거래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시드니 오피스 공실률은 신규 공급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코어 권역 프라임급 오피스에 대한 수요는 견조한 모습으로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데이터 센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오사카 데이터 센터 투자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지난 2024년 4분기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전분기 대비 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선벨트 지역에 대한 리테일, 멀티패밀리 임대시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투자도 더불어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텍사스주 댈러스 상업용 부동산 시장 거래 규모가 5년 연속 거래 규모 1위를 차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텍사스는 최근 생성형 AI 시장 성장에 따라서 애플이나 오픈 AI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럽입니다. 영국 기준금리도 지난 2월 25bp 추가 인하되었습니다. 영국 물류센터 시장의 경우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의 물류센터 수요는 경기 악화에 따라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2024년 4분기 기준 주요 7개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이 모두 상승하는 등 임대시장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산업 및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WCP에 관한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아이테네스 이창민입니다. WCP 투자 의견 바에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 12,0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 상승 여력 29%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 적자 393억 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 하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분기와 비슷한 영업 환경입니다. 각형 전지용 분리막, 원통형 전지용 분리막 실적 모두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각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요 고객의 EV양 수요 반등으로 2분기부터는 점진적인 회복세 예상되지만 원통형 전지용 분리막은 최종 수요처들이 모두 수요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실적 부진 장기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은 분리막 비즈니스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동률 급감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홍해 사태 장기화로 인한 물류비 부담 확대, 그리고 각종 신제품 테스트 비용, 시운전 비용 등도 영업 적자 폭을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연간 영업 적자 627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하반기부터는 각형 분리막 수요 회복, 그리고 가동률 반등에 따른 수익성 회복을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원통형 전지 쪽으로 나가는 분리막을 신규 고객들이 원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군에 추가가 될 경우에는 점진적인 가동률 개선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HD 현대마린솔루션과 조선산업 발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동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계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전일 종가 대비 30% 수준의 상승 여력을 확보해서 투자 의견은 기존의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1월 22일에 그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요.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이후에 HD 현대마린솔루션의 주가는 32.4%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조선 빅3가 평균 22.7% 상승한 거와 비교하면 50%포인트 가까이 언더퍼폼 한 건데요.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과 이대주주의 지분 일부 매각에 따른 수급상의 우려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확대되어서 다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따른 선봉량 증가와 이중연료 엔진이나 암모니아 또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의 도입 증가로 중장기 성장성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LNG나 메탄올 듀얼 퓨얼은 1.5배, 암모니아는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매출 단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봉량 증가도 결국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나 고장 등으로 그 부품 교체와 정비 수요를 필연적으로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2대 주주인 GVS가 지난 2월 20일에 보유 주식 중에 200만 주를 시장에 매각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불거졌는데요. 잔여 지분에 대해서는 3개월간 락업을 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3개월 락업이 풀리더라도 주가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는다면 물량 출회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지금 200만 주 매각 후에도 19.5%나 되는 지분을 보유한 상황에서 매각가를 낮추면서 계속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시장에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는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올해 신조선 발주 동향 관련해서 간단히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2월달 글로벌 신조선 발주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62% 감소한 207만 CGT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올해 누적으로는 척수 기준으로는 74.2%, CGT 기준으로는 65.4%나 급감을 했습니다.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이 40%대 증가를 했지만 그 외의 선종들은 거의 발주가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별로도 한국이 65% 마이너스, 중국이 70%, 일본은 90% 가까이 기록을 해서 올해 1, 2월 달 발주는 국가별로도 큰 차이 없이 크게 감소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소폭 상승하기는 했는데요. 반면에 중국과 일본 조선소들은 사실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조선소들의 시장 점유율 감소 폭에 비해서 한국 조선사들의 MS 상승폭이 크지 않은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탈리아 조선사가 크루즈선을 수주한 영향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장기적인 시계열로 보면은 크게 이슈가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 신조선가 지수는 직전주 대비해서 0.11% 하락을 해서 188.37포인트를 기록 중인데 지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나오고 있어서 발주 감소와 선가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IPO 브리프 더즌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IPO 예정 기업 더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즌은 2017년에 설립된 전자지급 결제 대행 기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쿠팡페이, 당근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와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이제 크로스보더 자금 관리 솔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다국적 이커머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환전 및 정산 데이터 중개 수수료를 수취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금융사의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플랫폼사들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진입이 가능한 중개 서비스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로 판단이 됩니다. 실적 현황은 2021년 영업이익 61억 원, 2022년은 86억 원, 2023년은 107억 원으로 고성장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105억 원으로 소폭 역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익성이 낮은 사업 부분들을 좀 정리한 점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더즌에서는 2025년 매출액 785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환전 키오스크 및 해외 사업 본격화를 반영한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향후 체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내 레퍼런스를 활용해서 글로벌로 영역 확장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동남아 국가로 서비스를 확장을 해 나갈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솔루션 부문에서 기존의 기업용 메시징 서비스 외에 공동주택 ERP라든지 아니면 환전 키오스크 그리고 뱅킹 플랫폼의 대출 비교 서비스 등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크로스보더 사업 부문 매출 같은 경우에는 NHN KCP나 파이오니어 그리고 지마켓과 같은 소수 플랫폼에 편중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투자에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기업에 관한 자료 드립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유중호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기업 분석 담당 유종입니다. 세일즈포스의 연간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연초 이후 주가는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그럼에도 세일즈포스의 AI 서비스를 통한 고객 유입과 수주 잔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상대 주가는 동종 기업 대비 비싸지 않습니다. 또한 ROE 상승세를 감안할 시 주가 상승 여력은 여전히 높다고 판단하여 운용 비중 확대를 제시됩니다. 세일즈포스의 12개월 선 PE 멀티플은 25.5배를 기록했는데요. 장기 이익 성장성을 반영할 시 산업이나 동종기업 대비 비싸지 않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실적을 보면은 일단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지만 주당 손익을 상회했습니다. 구독 서포트 매출은 94.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 성장했고 단기 수주 잔고는 주문이 늘어나면서 30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률 또한 1.6%포인트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됐고요. 가이던스를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제시했는데요. 1분기 단기 수주 잔고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연간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최대 8% 성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4분기에만 100만 달러가 넘는 계약으로 400건 이상이 성사됐고 에이전트 포스는 지난 2024년 10월 이후 5천 건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지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최근에 신제품으로는 에이전트 포스 배포와 그리고 기업들의 AI 도입을 지원하는 에이전트 익스체인지를 출시하면서 고객 유입을 가속화할 전략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자료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종목 담당 김세한입니다. 딥시크의 출현으로 일단 물리적 AI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반도체 수요도 저희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딥시크의 이 영향력을 조금 살펴보면 딥시크는 이제 저사양 GPU를 사용을 해서 자체 AI 모델을 개발을 해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사양 GPU가 줄어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는 고사양과 저사양 두 개가 전부 다 이제 양분화돼서 커져 나가는 시장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챗 GTP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나이 아니면은 메타의 라마 같은 모델들이 전부 다 고성능 GPU 기반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 멀티모달이라든지 이런 생성 AI, 엔터프라이즈 AI도 확산되고 있고 AI가 복잡해질수록 고성능 GPU의 필요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만들어낸 모델은 굉장히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일단 야누스 프로 모델 같은 경우는 챗 GTP에 뒤지지 않을 만한 그런 이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낼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는데요.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은 최적화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최적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여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해하는 부분과 생성하는 부분을 원래는 이제 기존 모델은 동시에 하고 있지만 이 딥시크는 병렬식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사양 GPU로도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평가도 높이 지금 받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만들어낸 멀티모달 AI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로봇이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의료, 국방, 항공, 우주 쪽으로 굉장히 활용 분야가 넓은 부분이고 지난번 엔비디아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했던 그런 이제 부분이 바로 이 피지컬 AI 쪽입니다. 이 멀티모달 AI 모델을 간단하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이런 이제 다양한 인풋 방식을 전부 다 결합을 해서 한 번에 이해하는 그런 이제 강화된 이해력을 가지고 이걸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아이작, 오린, 옴니버스를 통해서 코스모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산업의 주가를 살펴보면 딥시크 영향은 어느 정도 복구가 됐습니다. 전부가 회복이 됐지만 이제 관세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익은 고정돼 있지만 주가가 빠지면서 저희는 어느 정도 저평가된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장기익 성장성을 반영한 이제 주가가 조금 저평가된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제시를 드리고 조금 더 풀을 넓혀서 12개월 선행으로 PE 멀티플이 비슷한 수준에서 과하지 않게 높고 과하지 않게 저평가되지 않은
그런 기업들 중에 수익성이 높은 주주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는 KLA, 엔비디아, ASML, 램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NXP,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기업들을 저희는 제시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3월 6일 목요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